2023년 10월 19일 목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10월 18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릴 텐데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7월 말경에 2023년도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자, 미쓰리 목소리에 한번 주목해 주세요. 2023년도 하반기는 주식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음량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주식시장이 우하향 곡선을 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대신에 툭툭 튀는 자리가 나올 것이다. 뭐 예를 들면 뭐 9월 15일 날 기관이 2601포인트를 꾸역꾸역 만드는 모습, 그리고 이번 주 왔을 때는 외인들이 이틀 연속 매수했다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굉장히 고조시켰지만 제가 어제 방송에서 다 의미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연준은 더 이상 금리 인상을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요.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1분기 때는 1층까지 눈높이를 낮춰놨었다. 자, 2분기 때는 지하 2층까지 낮춰놨다. 이번 3분기에는 지하 5층까지 낮춰놨다. 그래서 2분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상치를 지하 2층까지 내려놓다 보니까 기업들이 그 낮춰놓은 눈높이보다 잘 나오는 기업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어이구 잘했네 우쭈쭈 우쭈쭈 이렇게 궁디팡팡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듣지 못했던 단어가 뭐였다? 어닝 서프라이즈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눈높이를 지하 2층까지 낮춰놨기 때문에. 자, 이번 3분기는 지하 2층도 아니고 지하 5층까지 내려놨다. 문제는 뭐냐? 지하 5층까지 눈높이를 내려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하 5층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들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모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10월 18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끝난 겁니다. 제가 해드렸던 모든 얘기가 그냥 고스란히 다 담긴 게 바로 10월 18일 수요일 뉴욕 증시입니다. 자, 하나씩 짚어보면은요. 10월 18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98%, S&P 500이 1.34%, 나스닥이 1.62%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주식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 전문가들이 금요일 뉴욕 증시는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라고 예쁘게 얘기는 하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 혼조세 속에서 나스닥은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왜 1% 넘게 하락했느냐? 고금리에 나스닥 기업들의 부담감이 크다 보니까 오히려 뉴욕 증시는 혼조세였으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더 컸던 거죠. 자, 10월 18일 수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지수가 0.98%, S&P 500이 1.34%, 그다음에 나스닥이 1.62%, 3대 지수 중에서 가장 많이 하락했죠. 자, 전문가들은 이날 하락에 대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3분기 기업 실적 발표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자, 경제 지표를 좀 보면은요. 9월달 신규주택 착공 실적 전월 대비 7.0% 증가했다. 8월 달에는 3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었는데 다시 증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6주 연속 상승하면서 지금 7.7%까지 올라와 있고 이 7.7%라는 수치는 2000년 11월 이후에 최고치라는 거죠. 자, 제가 아까 초반에 2023년도 하반기 주식시장을 그려드렸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경제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설명을 해드렸어요. 올해 2023년도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슈가 뭐였냐면 바로 3월 달에 터진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였습니다. 이 사태 때문에 경제지표가 상당히 왜곡이 됐어요. 그 왜곡되는 가운데 어떤 경제지표들은 그냥 꾸준히 미국 경제 안 좋네 그리고 꾸준히 우하향 곡선을 그리는 녀석들도 있는 반면에 그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때문에 약간 그 좀 뒤죽박죽돼서 나타나는 그런 경제지표들이 굉장히 이 투자자들을 혹은 전문가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바로 이렇게 주택 착공 실적이 막 들쑥날쑥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막 플러스로 나왔다 마이너스로 나왔다 막 정신없죠. 그러나 뭐 PMI 지표 같은 경우 몇 주 연속 뭐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몇 주 연속 기준선 50 이하에서 놀고 있고 아마 이런 얘기 여러분들 계속 들으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자, FOMC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제가 2023년도 하반기 증시 전망과 함께 연준은 더 이상 금리 인상을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미쓰리가 진짜 점쟁이 빤스를 훔쳐 입은 것 같아요. 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연준의 금리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기다릴 수 있다고 합니다. 경제 지표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기다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기다리면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는요, 대놓고 한동안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요, 인플레이션을 2%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서 금리를 한동안 제약적인 수준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 금리 결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말할 수 없다라고 약간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으나 지표에서 일어나는 일에 달렸다라고 얘기하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력 충돌, 이거를 요즘에 뉴스에서 2.8 전쟁이라고 표현하던데, 2.8 전쟁이 터지기 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연준 이사들이 우리는 인플레이션 2%가 될 때까지 할 일이 많다, 할 일이 더 있다, 가야 될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할 때도 미쓰리는 웃기지 마, 니네 금리 인상 못해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2.8 전쟁이 터지자 미국은 쓸 카드가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이용했었었냐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어.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나야 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뭐가 좋니? 금 있어요. 뭐 달러 있어요. 아니야. 이번에는 미국 국채야. 국채사 국채. 이렇게 국채에다가 스포트라이트를 비춥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 가격이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그동안 뉴욕 증시에 발목을 잡았던 국채 금리가 떨어졌었죠. 문제는 근데 그 약발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날 뉴욕 증시 하락을 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뭐 바이든이 갔는데 뭐 효과가 없었다. 예,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바이든 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막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금리 인상 못한다라는 얘기는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앞에서도 한번 이런 얘기 해드렸는데 이 2.8 전쟁이 조금 더 좀 지루하게 좀 유지가 되면 연준은 내년 초에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7%까지 올라왔어요. 2000년 11월 이후 최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이 돈의 자본주의 시대, 돈의 시대, 그리고 금융의 시대라면은요, 이렇게 고금리에 버틸 수 있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없습니다. 당장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내가 소비가 줄죠? 그죠? 제가 3분기 어닝 시즌 관전 포인트 얘기하면서 꼭 3분기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어닝 시즌은 금융주부터 시작하는데 금융주는 웬간하면 실적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왜? 고금리에 서민들이나 기업들이 연체 안 시키려고 이자 계속 내잖아요. 내가 못 먹어도, 내가 돈을 덜 써도 이자는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융주들이 배부른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여하튼 저는 2.8 전쟁이 조금 더 늘어지면 내년 초에 미국은 자기네들이 미국 경제가 안 좋아서 우리 금리를 이제 인하해야 될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금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미국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안 될 것 같아. 이러다가는 진짜 미국 경기 침체 갈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금리를 인하해야 돼라는 얘기를 대놓고는 못하고 저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쟤네들이 막 싸우고 이러니까 쟤네들이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선제적 대응식으로 금리를 미리 인하해서 저 2.8 전쟁이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안 끼치도록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 초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전 고려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자, 11월 지금 금리 동결 가능성 99.2%죠. 전일 88.5%에서 이제 90%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미쓰리 점쟁이 빤스를 훔쳐 입었어요. 그리고 12월 달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도 59.2%. 과반이 넘었습니다. 25bp 금리 인상 가능성 40.8%거든요. 그런데 11월 달 금리 인상을 못하고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면 바로 관점은 이제 바로 시각은 12월 달로 넘어가는데 이제 그때가 되면 또 12월 달에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거야. 금리를 동결할 거야라는 이야기로 계속 갈 겁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12월 달까지는 금리를 동결하고 내년 초쯤에 인하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 28 전쟁이 굉장히 과격하게 되면 뭐 12월 달에도 금리 인하 카드를 쓸 수는 있겠죠. 자, 제가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올해 연초에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한 이유가 투자자들은 2023년도 하반기에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뉴욕 증시를 띄웠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계속 그랬죠. 여러분, 올해 연준은 금리 인하 안 해요. 그리고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그건 주식시장의 호재가 아니라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어떤 악재가 터져서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28 전쟁이 진짜 글로벌 경제를 위협할 정도로 격화되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12월 달에 금리 인다고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28 전쟁이 확산돼서 글로벌 경제에 주는 부담 때문에 주식시장은 하락할 건데. 자, 제가 그때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제 조금 그림이 그려지시죠. 근데 여러분 작년 2월 달에 작년이죠? 예, 작년 2월 달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뭐라고 했냐면 2월 달인가요? 1월 달에 전쟁이 시작됐고 뉴욕 주식시장에서 계속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3월 달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주식시장은요. 이슈를 하나 가지고 오래 갖고 노는 거 지루해야 합니다. 4월 달부터는요. 이 뉴욕 주식시장 마감 현황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 나오지도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쟁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28 전쟁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입장에서는요. 좀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금리를 인하하려고. 자기네들이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인정하기 싫고 어떤 재료가 필요한데 그 재료를 28 전쟁으로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이번에도 28 전쟁이 터지자마자 미국이 쓰는 카드가 미국 국채 수요를 늘리게 만들어서 금리를 다운시켰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만큼 쓸 카드가 많은 나라인 겁니다. 자, 어닝 시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3분기 어닝 시즌 관전 포인트 오늘 방송 앞에서 해드렸고 뭐 앞전 방송에서도 계속 제가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자, JB 헌트 예상치를 밑도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예상치를 밑돌았어요. 예상치를 지하 5층까지 후벼 팠는데 그것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얼마큼 빠졌냐? 8% 빠졌습니다. 자, 유나이티드 항공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9%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분기 순이익은 예상을 윗돌긴 했어요. 금융주니까. 문제는 그 예상을 윗돈 순이익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9% 이상 감소된 예상치라는 거죠. 그죠? 자, 왜 제가 3분기 어닝 시즌 5층까지 팠다. 5층까지 낮춰놨는데 그 낮춰놓은 눈높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들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뉴욕 주식시장 여러분 다 본 거예요. 끝입니다. 자, 대한민국 주식시장 얘기를 해볼까요? 뭐 이틀 동안 외인들이 매수했다. 여러분 혹시 일요일 날 제가 이번 주 한 주 동안 주식시장 전망하면서 증권사들은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연초 정도까지 빠졌고 해서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올 것이다. 외국인들이 다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매수해서 이제 안정이 될 것이다.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그때 미친 소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진짜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수를 했어요. 1,000억 원 넘게. 근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수했지만 이거는 개풀 뜯어먹는 소리다.
외국인들이 뭐 이틀 정도 매수했다고 뭐 외국인이 돌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당장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12시가 안 됐는데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400억 원 지금 이상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아마 여러분들은 깨닫고 계신 거예요. 속을 수 있죠. 일요일 날 그러는데 일요일 날 다음 주 주식시장을 전망하는 걸 들었는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돌아온대.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명분이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지금 2,400포인트라는 이 포인트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연초 정도까지 빠졌기 때문에 뭐 다시 이 정도면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싸구나라고 해서 올 거라는 거죠. 바보 같은 소린 거죠. 왜 2,400포인트가 저점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2,400이 깨질 텐데. 제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아한 곡선을 그릴 거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그렇게 떠들고 있는 전문가들 때문에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매수합니다. 지금 개인들이 매수하고 있잖아요. 이런 주식시장에. 그래서 제가 2,400도 깨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예. 2,400이 깨지면 일단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용 물량 나오고요. 지난번에 신용 물량이 좀 일부 나왔었어요. 그죠? 신용 물량이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2.8 전쟁이 터지고 뉴욕 증시가 반등했고, 그때 이제 뭐 반대 매매로 물량 털린 개인들은 아이고 땅치고 하지만 다시 또 주가가 빠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계속 개인들,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거덜을 낼 겁니다. 제가 굉장히 주식시장이 정신없이 흔들릴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분께서 미스리 방송을 들으니까 그러면 파생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여러분 파생은 쉬우십니까? 왜? 지금 장은요. 파생도 굉장히 하기 힘든 장이에요. 개인들이 시장에 이렇게 뛰어들어오면은요. 안 돼요. 뭐 최근 이 구독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비유를 해드리면 종종 제가 부산행이라는 영화 제일 마지막 부분을 비유해드리죠. 마지막에 그 열차 제일 앞칸이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누가 달라붙습니까? 저기서 좀비들이 막 달라와가지고 기차에 달라붙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달려가던 기차가 속도가 느려지죠. 올라가려고 주식은 움직이나 개인들이 계속 달려드니까 주식이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반대로 또 상대적으로 위에서는 너 올라오기만 해봐. 내가 주식 팔구나 이 시장 떠날 거야. 이렇게 대기 물량이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지금 주식시장은 뭐 펀드멘탈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은요. 그냥 우리는 물론 우리도 개인 투자자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나는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저기 그리스 신전의 구름 위에서 이렇게 인간들을 내려다보는 그런 신의 느낌으로 신의 마음으로 주식시장을 들여다봐야 한다. 비록 내가 개인 투자자지만 내가 저 구름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면서 외국인들도 보고 뭐 세력들도 보고 기관들도 보면서 어이구 저것들 뭐 하는 짓거리야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시각으로 주식을 매매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되게 좋으셨죠? 그죠? 2,500만 올 것 같았잖아요.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코스닥 2% 빠지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420포인트가 깨졌다 말았다 깨지다 말았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2,400포인트 또 깨질 거예요. 2,400포인트 또 깨지면서 또 일부 신용 물량이 나오고 또 반등하고 또 깨지고 그러면서 그 깨지는 게 이제 저는 2,400을 그냥 깨는 게 아니라 2,300 중반 정도, 그러니까 2,350 그 이하까지도 저는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개인들이 어떻게 된다? 포기한다. 개인들이 포기하고 실망 매물이 나오면 그때 몸집이 가벼워진 개별 종목들은 가볍게 올라간다. 여러분 지난번에 신용 물량 한번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종목들이 얼마나 잘 갔습니까? 사뿐사뿐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은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스리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뭐 여전히 힘들고요. 마음을 좀 많이 추스리긴 하는데 순간순간 그 뭐랄까요 가슴이 쿵쿵 내려앉는 네, 그런 것들.
그게 좀 되게 저를 힘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행운이랑 함께 있던 시간이, 길었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행운이랑 워낙 산책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어디를 나가든지 여기 행운이, 여기도 행운이랑 왔었고, 저기도 행운이랑 왔었고, 막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이겨내려고 해도, 이렇게 앉아서 이제 주식 보고 있다가도 이제 순간 멍해지면서 가슴이 쿵쿵 내려앉는 그런 증상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글쎄, 이것도 그냥, 그 이별이라는 그 단어 앞에서 겪어야 될 어떤 과정이 아닐까.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잘 이겨내야죠. 좀 빨리 보내줘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냥 행운이 유고를, 제가 행운이랑 산책했던 그 풀 사이에 잘 묻어줬고, 그다음에 행운이가 쓰던 그런 것들은 뭐 허접한 것들은 다 버리고, 그다음에 계모차 같은 경우는요, 좋은 건데 그냥 당근에다가 무료 나눔으로 나눠드렸고, 안 좋은 것들은 그냥 다 버리고, 그리고 무료 나눔하고 하면서 행운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다음에 보이는 거는 이제 정리를 이틀 동안 많이 했습니다. 이틀 동안 많이 했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제 거의 없어졌는데 가슴 속에 뭔가 이렇게 쿵쿵 내려앉는 것 때문에 상당히 힘드네요. 자, 열심히 이겨내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방송에서 또 10월 19일 목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월요일부터 다시 새날에 복귀를 할 거고요. 정말 새날 팀들께 너무 죄송하죠. 근데 여하튼 다시 이제 행운이 없이 저 혼자서 새날을 출연하게 됩니다. 그것조차도 열심히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